북서쪽 아파트에는 위에다가 뭐 고사포대라던가 이런 것들을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아파트로 벽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안녕하세요. 복합개발팀을 맡고 있는 임상백 상무입니다. 건설회사에서 있다 보니까 수많은 개발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러한 개발 사업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도시설계에 대해서 개발 사업과 도시설계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신도시 개발과 도시설계인데요. 사실은 1980년대 경제 후반의 여파로 인해서 수도권 아파트가 굉장히 급등했을 때 최후 대통령 시절 때 400만 호 주택 건설 공약을 했었습니다. 1기 신도시를 이제 개발하게 되면서 약간 200만 호로 축소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1988년도부터 92년 5년 동안 매년 40만 호 공급을 통한 주택 200만 호 건설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긴급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도 만들어지고요. 1기 신도시인 일산, 중동, 삼본, 평촌, 분당에 30만 호가 이제 공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989년도에 4월 27일에 신도시 발표가 되고 기본 계획이 이제 6월달 2달 뒤에 되면서 개발 계획은 또 2달 뒤에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첫 분양이 바로 3개월 뒤에 이루어지는데요. 분양에서 입주까지 거의 2년이라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첫 입주가 시작되었고 1기 신도시가 모두 마무리되는 시점은 1996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분당의 평당 매매가가 평당 한 5천만 원 정도 하는데요. 과연 1기 신도시 때 분당은 평당 얼마에 분양이 됐을까?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했었고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니까 평당 170만 원에 분양을 했었습니다. 지금 5천만 원이니까 한 30배 정도 오른 거죠. 국민 총소득은 예전에 1인당 389만 원에서 지금은 4,200만 원 정도로 한 11배 정도 성장을 했고요. 명목 임금은 예전에 월급이 월 54만 원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350만 원 정도로 한 7배도 안 올랐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집값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도시의 역사를 이제 한 번에 알 수 있는 분당에서 세종까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석사했을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기도 하셨는데요. 본인이 창원부터 세종시 총괄 계획가로서 이제 활약을 하시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자세히 적혀 있고 이 부분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 평촌입니다. 안양 평촌 택지개발지구는 1988년도에 계획이 됐고요. 면적은 150만 평이고요. 계획 인구는 16만 8천 명 정도 됐었습니다. 현재 인구는 30만 명 정도 되죠. 이 안양 평촌은 수도권 외곽도로와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기존의 과천, 그리고 위로는 서울, 아래는 수원으로 해서 약간 삼각형의 어떤 도로로 둘러싸이는 대상지였습니다. 기존에 이제 안양시에서 계속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200만 호 개발하고 1기 신도시와 맞물려서 국토부에서 이제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토공과 안양시가 같이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같이 개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해관계에 좀 충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안양 평촌을 보시면 범계역하고 평촌역이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안양시가 개발을 하려고 했을 때는 3개역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왜 3개역이냐면 아무래도 자기네 시에 역이 많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는데 2개역만 들어오게 된 이유는 3개의 역을 두게 되면 이게 꺾이는 동선이 안 나와서 결국은 안양시가 양보를 하고 토공에서는 그 평촌역과 범계역만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2개역이 개발되면서 격자형의 도시가 개발이 시작됩니다. 약간의 이 도시를 약간 보시면 오른쪽 위에 소각장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안양평촌의 약간 얼굴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서울에서 들어오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너무 위쪽으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서울에서 진입을 하게 될 때 안양평촌에 들어올 때 약간 그런 소각장이라던가 공장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게 개발이 됐다. 그런 비하인드가 좀 있고요. 분당 신도시입니다. 분당 신도시는 굉장히 잘 알겠지만 600만 평으로 이제 개발이 됐고요. 분당이 이제 개발되면서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스카이라인도 변화시키고 어떤 단지, 레저 단지도 만들어 보고 아파트형 공장도 들어가 보고 보행자몰과 아케이드도 설치해 보겠다. 이렇게 많이 목표를 했는데요. 분당 도시 설계는 네거티브 재척 방식입니다.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 이쪽에 개발을 하게 될 때 지금 분당이 해마 모양이잖아요. 굉장히 이제 장애 요소들이 좀 많았습니다. 위쪽으로는 개발 제한 구역, 왼쪽으로는 비행권, 오른쪽은 군사시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가 왼쪽으로 지나가고 있고요. 오른쪽에 또 산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에 장애가 되는 부분을 좀 재척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하긴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가운데 보시면 한산 이씨 종중묘역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중 한산 이씨가 굉장히 땅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분당을 개발하면서 한산 이씨 종중에서 이 땅을 기부를 하게 됩니다. 기부를 하는 대신에 나머지 땅들은 기부할 테니까 이 종중만 좀 보존해 달라.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도 땅을 기부받으면서 대신에 이 한산이씨 종중무역을 분당 중앙공원에 편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관리를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하나씩 그 장애가 되는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고, 분당은 600만 평이잖아요. 일산이 460만 평입니다. 1기 신도시에서 분당, 일산 합쳐서 1000만 평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했는데 분당은 600만 평, 일산은 460만 평, 60만 평이 초과되는 거예요. 근데 일산을 줄이기는 좀 그러니까 분당을 그럼 한 540만 평 정도로 해서 일단은 만들어 보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원래 분당을 개발하고 났을 때는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개발 제한 구역이라든가 그린벨트를 형성시켜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남쪽에 있는 구미역이라든가 이쪽에다가 형성을 안 시켜준 거예요. 나중에 이제 확장을 60만 평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나중에 용인의 난개발에 약간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거든요. 나중에 분당이 점점 아래쪽으로 분당 권역에서 개발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1000만 평을 처음에 너무 맞추다 보니까 초기 개발 안에서 그런 문제점이 조금 생기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분당은 600만 평으로 잘 개발이 돼서 이제 해마 모양이 됐고, 여러 가지 축의 변화라던가 그림에 보시듯이 이제 탄천이 들어가는데요. 이 탄천이 굉장히 또 중요한 게, 이 분당을 개발하면서 이제 하천의 방향을 좀 바꿔봤나 봐요. 근데 하천의 방향을 바꾸니까 나중에는 그 방향을 바꾼 거 이상으로 폭을 넓게 해줘야지만 되는 사태가 발생했나 봐요. 이게 수백 년, 수천 년씩 어떤 물길이 오고 있었는데 이거를 그냥 바꿔버리니까 굉장히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다 보니 이 개발할 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탄천을 가보시면 굉장히 폭이 넓잖아요. 공간이라던가 이런 주민들한테 어쨌든 많은 공간을 제공하긴 하지만, 사실 그런 문제점이 좀 생겨나서 화성 동탄이라던가 세종시를 개발하게 될 때는 그 물길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자연의 섭리를 맞춰서 물길에 맞춘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분당을 잘 보시면 오른쪽 아래 이쪽이 굉장히 높고 왼쪽 위쪽이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보통은 물도 아래로 흐르고 사람도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운타운에서 상업이 많이 형성되잖아요. 그 자리가 지금 서현역과 순회역이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다운타운이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판교 신도시는 왼쪽 위에 이제 향후에 개발이 되는데요. 2003년도에 판교 신도시가 개발될 때 분당은 나중에 통합 개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상업시설이 판교와 가까운 데 개발되게 됐었어요. 근데 나중에 판교가 270만 평이 개발될 때는 아예 별도의 도시로 사실 개발을 했죠. 이런 부분이 나중에는 좀 도시설계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 이제 이런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산 신도시입니다. 일산이 왜 일산인지 아세요? 산이 하나밖에 없어서 일산입니다. 그 산이 바로 정발산입니다. 정발산을 기준으로 일산이라는 도시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일산은 산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 개발된 도시인데, 이때 노태우 대통령이 1기 신도시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1980년대만 해도 일산이 굉장히 중요한 북한과의 방어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구사단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일산을 개발하는데. 근데 우연치 않게 노태우 대통령이 거기 예전에 사단장이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좀 이제 군부대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보니까 일산이 이제 개발이 됐고, 나중에 이건 우스갯소리지만 북서쪽 아파트에는 위에다가 뭐 고사포대라던가 이런 것들을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아파트로 벽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습니다. 물론 실현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일산도 이렇게 개발이 됐는데, 여기서 잠깐 분당하고 일산을 비교해보면 오른쪽에 보시면 단독주택 용지는 일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업시설도 일산이 많고요. 6.8%가 되고요. 일산은 아무래도 자족도시를 좀 만들어야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당과 좀 비교했던 사례고요. 지금까지 이제 1기 신도시에 대해서 주로 2004년까지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좀 2기 신도시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2기 신도시의 수도권 주택수는 한 60만 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파주 운정, 양주 옥정, 송파 위례, 성남 판교,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동탄 1, 2차, 고덕 수원 광교까지 해서 60만 가구가 공급이 됐고, 고덕 신도시는 500만 평 정도 되고요. 계획 인구는 15만 명입니다. 고덕 신도시가 개발이 된 거는 사실 지금 신도시가 개발된 게 아니라 1988년도에 노태우 정권 말기 한 92년 정도 됐을까요? 그때 남북 화해 분위기 교류로 인해서 도시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시는 파주 운정, 평화시는 평택 고덕,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파주 운정과 평택 고덕이 이렇게 개발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그 평택 고덕 신도시가 이제 개발이 되는데 한 500만 평 정도 되는데 산지가 거의 없어요, 중간에. 그러니까 산이 이렇게 좀 보이긴 하는데 높은 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원 녹지를 조성하기가 좋겠죠. 그게 한 30% 정도 되는
158만 평이 그렇게 됐고, 이 평택 고덕 신도시가 딱 발표되면서 경기도에서 이제 산업용지로 100만 평을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가 입지 의사를 밝혔거든요. 삼성전자가 이제 한 130만 평 정도의 디스플레이 공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하다 보니까 그럼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고덕 신도시에 대해서 관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국제 교류라는 게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평택 미군기지 있잖아요. 평택 미군기지가 있다고 국제 교류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군기지 자체가 몇백만 평이 되면서 그 안에서 자족 도시가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신도시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사실 부수적으로 부가적으로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택 고덕 신도시가 약간 국제적인 교류, 약간 이런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지금 현재 뭐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만 국제학교 유치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초기에 그 오른쪽 위가 이제 송탄 비행장이 있거든요. 오산 비행장이.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 산업단지가 위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삼성전자 쪽도 그걸 원했고요. 남쪽으로 배치를 해야 된다. 이렇다 보니까 결국은 평택 고덕의 남쪽에 이제 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되고요. 좀 소음이 있지만 평택 고덕의 이제 아파트 단지들은 북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약간 그런 스토리들이 조금 있었고요. 가장 유명한 이제 되게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동탄 1, 2차 신도시인데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을 때 분당하고 일산을 합쳐서 1000만 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1000만 평이 일반 국민들이나 보기에는 굉장히 임팩트한 숫자인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개발할 때 1000만 평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요. 동탄 1기 신도시가 270만 평이고 동탄 2기 신도시가 730만 평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합쳐져서 사실 1000만 평이 거의 맞춰졌거든요. 동탄 1기 신도시는 보시면 산을 중심으로 해서 동심원의 구조의 그 이제 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원래 이 산이 약간의 낮은 언덕이어서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도시의 리의 이름을 딴 반송리와 서구리의 이름을 따서 반석산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이 산을 중심으로 이제 도시가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도시 설계나 도시 계획을 할 때 이런 그 원형 패턴들은 반경이 이제 생기는데 굉장히 사실 도시 계획이나 설계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격자형으로 네모나게 반듯하게 안 잘리잖아요. 도시도 계속 돌아가게 되고. 근데 이 반경이 굉장히 커서 사실은 실제 동탄 1기 신도시에 가보면 생각보다는 도시가 잘 형성되어 있는 걸 보게 되고요. 동탄 2 신도시입니다. 동탄 1 신도시와 2 신도시는 사실 굉장히 가까우면서도 이격된 느낌을 많이 받는 게 뭐냐면 가운데 이 1기와 2기 신도시 사이에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통과하는 도로가 많이 없으면 도로가 많이 단절된 느낌이 많이 들죠. 그래서 동탄 2기 신도시는 이제 730만 평으로 만들 계획을 하기 시작했고 안성천을 기준으로 해서 7.4km 정도 되는 굉장히 긴 신도시가 만들어지는데 동탄 2차 신도시 많이 가보신 분들 보시면 알지만 거기 리베라 CC라고 골프장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큰 면적을 차지하는데요. 도시를 개발하면서 그 골프장을 이제 수용하려고 하다가 비용이 너무 많이 비싸고 사실은 굳이 녹지 공간으로 놔둬도 좋을 것 같다. 이래서 보존된 상태에서 동탄 2 신도시가 개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의 골격은 어떤 광역 도로망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지방도라던가 경부고속도로 이런 축에 의해서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시키는 작업을 이제 얘기하는데요. 사실 경부고속도로가 굉장히 똑바른 도로 같은데 우연치 않게도 이 동탄을 지날 때는 약간 구부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펴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동탄 1, 2차를 개발하면서 그러면 그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시키고 위에 그 공원을 만들자. 사실 이게 지금 계획이 다 돼서 어느 정도 준공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공원의 녹지를 이제 제공할 것 같고요. 동탄 2 신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업 중심 거점 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광역 비즈니스 컴플렉스라고 해서 광비콤이라고 하죠. 거기 지금 롯데백화점도 들어와 있고 이제 동탄에 그 지상화된 공원들이 이제 들어와서 연계되게 되는데요. 이런 계획들이 지금 하나둘씩 실현이 돼서 나중에 동탄 1 신도시와 동탄 2 신도시는 합쳐서 1000만 평의 엄청난 큰 도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